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전에 생로병사의 본질에 대하여 5개의 동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전에 올려드린 동영상 내용을 요약해보면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다. 질병에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처방해야 재발하지 않고 또 잘못된 처방을 피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는 단 하나의 이유는 뇌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될 때에만 죽는다 라는 사실과 암이 발병하는 유일한 원인은 만성적으로 산소가 부족할 때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게시한 5개의 동영상에 대한 내용의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내용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이죠. 암은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한 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낫지도 않아요. 암은 기본적으로 원인 처방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된 처방을 하게 되고요. 그 잘못된 처방 하나로 인해서 많은 노력이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잘못된 처방 하나로 인해서 암이 악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이해와 또 처방이 필요한데요. 앞서 설명드린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고 있는데 암 환자가 죽는 이유가 과연 암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암 환자가 죽는 실제 이유를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암 5년 생존율은 7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 확진을 받고 나면 5년 내에 30%가 사망한다. 그런 얘기죠. 대단히 많이 사망하는 것이죠. 젊은 사람도 암에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암 사망률은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암으로 사망하는데 이 사망하는 이유가 순수히 암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더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암 환자 중에 30%가 5년 내에 사망하는데 이 자체가 자연사는 아닐 것입니다. 무언가를 조치를 취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망한 데는 암 환자들이 받고 있는 수술이나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암 환자가 죽는 이유를 지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내용이 산소가 공급이 차단되면 뇌세포가 죽어서 사망하고요. 산소가 부족하면 암이 발병하는데 그 신호는 두통, 구토, 근육경련, 호흡곤란, 면역저하, 전신피로, 만성피로, 메스꺼움 이러한 증상도 있습니다만 제가 대표적인 증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죠. 이러한 산소 부족 증상이 오는 것은 암이 발병하는 신호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 환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 통계를 내지는 않습니다만 암 환자 중에 두통이나 구토나 근육경련이나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는 암이 아주 많이 진행된 경우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암 환자의 90% 가까이는 무증상입니다. 무증상이라는 것은 암이 발병한 부위에 통증조차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뇌세포의 산소가 부족한 증상이 대부분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암 환자 중에 뇌산소 부족을 겪고 있는 환자는 최대한 10%로 잡는다고 합시다. 5%에서 10% 사이라고 보는데 증상조차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하면 어떻게 되는가? 거의 대부분 환자 약 90% 이상에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뇌산소 부족 증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한 암 환자가 겪는 뇌산소 부족 현상보다 항암제를 받았을 때 뇌산소 부족 현상을 겪는 그 비율이 18배나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우리 몸이 위험하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되면 뇌산소 부족으로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암 자체보다 항암제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최소 10배 이상 더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암 환자가 많이 죽고 있는데 암 환자가 죽는 이유는 대부분 항암제로 인해서 사망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이 자료는 제가 국립암센터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갑상선암과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을 발표한 것입니다. 양쪽을 비교해 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유방이라는 장기보다는 갑상선이라는 장기가 훨씬 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장기입니다. 유방은 지방덩어리에 불과하죠.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갑상선이라는 장기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주관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데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폐나 심장과 같은 중요한 장기에 신진대사를 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양쪽 암의 사망률, 5년 생존율을 비교해 보면 유방암은 90%인데 갑상선암은 99.9%입니다. 갑상선암의 사망률을 1로 본다면 유방암의 사망률이 그의 100배나 됩니다. 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갑상선암 환자가 훨씬 더 5년 생존율이 낮아야 되는데 유방암 환자가 훨씬 더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갑상선암이나 유방암 모두 수술을 받지만 유방암 환자는 대부분 항암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갑상선암 환자는 거의 다 항암제를 받지 않습니다. 바로 항암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사망률이 100배나 차이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암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면 다른 암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그런 얘기죠. 다른 암들도 갑상선 암처럼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망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항암제의 항암 기전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암세포를 죽이느냐? 세포는 4단계에 의해서 분열을 합니다. 이분법으로 분열을 하죠. 하나에서 2개, 2개에서 4개, 4개에서 8개, 16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분열을 하는 거예요. 물론 3열하기도 하죠, 한쪽에서는. 자, 그런데 세포가 분열할 때 4개의 분열 단계가 있는데 합성기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취약해요. 그래서 마침 암세포가 분열하는데 항암제가 투여가 되면 분열하던 암세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열을 합니다. 하나가 2개로 분열하면 11개가 되겠죠. 그런데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항암제가 들어오면 그 분열하던 암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11개가 되려다가 9개가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암세포를 줄일 수 있는 게 항암제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기본적으로 분열이 빠르니까 합성기에 자주 도달하겠죠. 암세포를 비교적 많이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상세포도 분열을 할 거 아닙니까? 정상세포도 분열할 때는 역시 합성기가 있기 때문에 정상세포도 죽습니다. 자, 문제는 정상세포 중에도 암세포처럼 분열이 빠른 세포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장기에 해당합니다. 폐, 간, 골수, 소화기 내피세포. 여기서 소화기 내피세포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목으로 쭉 내려가서 항문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세포를 말합니다. 이런 세포는 분열이 빠릅니다. 그리고 두피세포, 생식기 세포, 이런 세포들은 분열이 매우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처럼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중요한 장기의 정상세포가 죽어요. 그뿐 아닙니다. 분열이 빠르지는 않더라도 이런 중요한 장기는 아니더라도 역시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분열이 빠른 세포만큼은 죽지 않아도 역시 분열이 느린 세포도 일정량이 죽습니다. 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정상세포가 죽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죽는 것으로 끝나면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세포가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항암제를 사용하면 부작용을 겪고 일단은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대부분 1년에서 2년 사이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중요한 장기에서 암이 발병하는 케이스가 대단히 많습니다. 60%에서 다른 중요한 장기에서 암이 재발하는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처음에 독성물들이 강할 때는 세포가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 독성물들이 몸에 남아서 악영향을 계속해서 끼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느냐? 항암제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맹독성의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혈관들이 망가져요. 그러면 혈관들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게 정상인데 좁아지거나 막힙니다. 자,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니까 세포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자, 혈액 중에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데요.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포에는 만성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서 암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방세포가 산화합니다. 지방세포가 산화하면 산화 LDL이 돼서 점도가 높아집니다. 역시 혈류를 방해하기 때문에 세포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성적인 산소 부족으로 암이 발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부터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영향을 주는 폐나 간이나 골수와 같은 중요한 장기에서 중환암이 발병한 경우는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경우는 항암제를 받지 않았는데도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다 사망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에서 사망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중요한 장기가 아닌 장기에서 암이 발병했을 경우라도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간이나 골수나 소화기 내피세포나 폐와 같은 중요한 장기에서 암이 발병하기 때문에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제가 앞서 인간이 죽는 단 하나의 이유는 뇌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될 때 또는 아주 적게 공급될 때 이때만 사망한다고 했는데요. 뇌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크게 줄어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죽는 이유는 일부는 암 자체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항암제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죠. 일반적으로 암 환자가 산소 부족 증상을 느끼는 경우는 기껏해야 5에서 10% 내외다. 그렇지만 항암제를 받고 나면 거의 90% 이상이 산소 부족 증상을 겪는다.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 환자가 죽는 실제 이유는 항암제로 인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남들이 다 받는다고 전문가들이 처방하는 것이라고 해서 따져보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좀 더 면밀하게 자기 논리로 이해가 되는 방법을 따라서 처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의문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음 동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